네, 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송파구 학술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항혈전 치료입니다. 우선 그 혈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시게 되면요. 혈전의 형성이라고 그러는 건 이제 그 혈관이 손상을 받았을 때, 외부 손상이든 아니면 내부 손상이든 손상을 받았을 때의 반응으로서, 치유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게 혈전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게 되면요. 혈관이 손상을 받으면은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 이제 콜라겐 같은 게 노출이 되니까 주변에 지나가던 혈소판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혈소판들이 달라붙으면서 그 혈소판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혈소판에서 ADP나 트롬복사네이트 같은 물질들이 유리가 되고 더 많은 혈소판들을 끌어모으면서 저렇게 혈소판 플러그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만든 이제 혈소판 플러그는 푸석푸석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푸석푸석한 것을 그 메쉬, 피브린 메쉬가 들어가 차면서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그 혈소판뿐만 아니라 백혈구나 적혈구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끌려 들어가면서 메쉬 안에 끌려 들어가면서 이제 덩어리를 만들게 되고 이게 결국 이제 그 손상된 혈관을 덮어서 치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혈 과정인데요. 혈관이 손상되면 이제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서 혈전이 생기고 지혈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혈관이 경축이 오고 손상된 혈관이 경축이 오고 그다음에 혈소판 플러그가 형성되고 1차, 그건 이제 1차 지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 플러그를 피브린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단단하게 메쉬를 형성하면서 클롯을 만들게 되죠. 이게 이제 2차 지혈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손상된 혈관을 완전히 틀어막아서 더 이상 실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1차 지혈과 이제 2차 지혈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1차 지혈은 혈소판 플러그가 형성되고 2차 지혈은 거기에 피브린이 더 보태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그 혈소판 플러그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 혈소판이 처음에 몇 개가 모이고 그 혈소판들이 안에서 ADP나 이제 트롬복사네이트 같은 물질들이 나오면서 더 많은 그 혈소판들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또 혈소판을 달라붙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항혈전 치료 관련된 약물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소판 플러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혈소판이 활성화되는 그때 유리되는 물질이 이제 ADP하고 트롬복사네이트, 세로토닌 같은 물질들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피린이라는 물질은 트롬복사네이트, 그다음에 클로피도그레는 ADP의 리셉터에 블록해가지고 혈소판의 플러그 형성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것만 해가지고는 그 플러그는 형성이 됐지만 단단하게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 피브린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피브린이라면 이제 그 액상 물질이 혈소판들을 단단하게 메쉬를 형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트롬빈이 필요하게 되죠.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에 더 들어서 알고 있는 이 coagulation cascade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혈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혈소판에 관련된 혈소판이 응집되는 과정과 코아귤레이션 과정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이제 다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혈소판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에스피린이나 클로피돌 같은 약물이라고 하면 이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바로 헤파린, 와파린, 노악 뭐 이런 약물들이죠. 그래서 이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과정, 혈전이 형성되는 과정을 도표를 표시한 것인데 이게 이제 혈소판 플러그가 형성되는 고체 형태의 플러그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피브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단단한 혈전을 만들게 되죠. 이쪽 부분 우리가 혈소판이 모여 가지고 혈소판 플러그를 형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쪽 부분 이 피브린이라는 물질이 들어가는
들어가서 혈소판을 단단하게 메쉬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이 coagulation cascade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피브리노젠, 액체 성분의 피브리노젠이 피브린으로 바뀌고 이게 이제 크로스링크 되면서 이제 단단하게 플레이트렛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혈전, 항혈전 치료라고 그러는 거는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이 부분 혈소판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 coagulation cascade에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가 다 그 항혈전 치료제가 이제 이 둘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지혈 과정이 플레이틀렛 플러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작용하는 게 안티플레이틀렛 테라피, 아스피린, 클로피도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그 coagulation cascade에서 피브린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헤파린, 와파린, 노악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고요. 혈전 색전증,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는 그 혈전이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떠다니다가 이제 혈관을 틀어막게 되는 게 혈전 색전증이잖아요. 이런 그 혈전 색전증이 동맥에도 발생하고 정맥에도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질환들은 보면 심장 혈관에 발생하는 게 마이오카드 인파크션이 있고, 뇌에 생기면 스트로크 생기죠. 익스트리미티에 이제 PAD, 뭐 퍼널 엠볼리즘 같은 이 동맥 계통에 생기는 것들이고, 정맥에도 이제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정맥에 생기는 딥 베인 트롬보시스나 LA 트롬보스 같은 거죠. 사실 이제 동맥과 정맥에 발생하는 혈전이 그럼 똑같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에서 발생하는 혈전은 플레이틀릿 리치예요. 플레이틀릿이 많아가지고 이건 이제 화이트 트롬보스라고 부르고, 정맥에서 발생하는 혈전은 플레이틀릿보다는 그 적혈구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갖다 레드 트롬보스, 그 플레이틀릿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적으로 생각할 때 그 플레이틀렛에 작용하는 약물들은 이쪽보다는 베인보다는 아테리 쪽에 더 작용 효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혈전을 치료하는 약물이라고 하기지만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혈소판에 작용하는 항혈소판제, 또 coagulation cascade 작용하는 항응고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혈전 응외제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약물 갖다 이제 크게 대변을 하는데, 항혈소판제는 이 ADP 리셉터, 그러니까 P2Y12 리셉터죠. 여기에 작용하는 게 클로피도그렐, 프라시구렐이고, 트롬복사네이트에 작용하는 게 에스피린. 아주 대표적인 약물들이고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동맥경화성, 동맥 쪽의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물들이고, 혈전 형성을 감소시키는 약물이 이제 바로 항응고제입니다. 항응고제. 이게 이제 정맥 쪽에 주로 작용하는 거죠. coagulation cascade에 있는 요소들을 억제시키는 헤파린, 와파린, 노악 같은 약물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혈전 용해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생겨져 있는 혈전을 녹여버리는 약물들이죠. 이게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TPA, 스트랩토카이네스 같은 약물들, 이런 약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은 항혈소판제는 혈전 발생 위험이 높지 않은 경우 죽상경화, 동맥경화증에서 혈전 예방 및 치료, 이게 이제 바로 그 허혈성 심질환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항응고제, 혈관 내 정맥 쪽이죠. 혈관 내 혈전이 있거나 혈전 발생 위험이 클 때 쓰는 게 항응고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응고제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심방세동에서 LA 클롯을 녹이는 목적이고요. 혈전 용해제는 뭐 그 혈관이 완전히 틀어막혔을 때 혈전이 막혀가지고 장기 괴사가 좀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그 이미 발생한 혈전을 녹여 들어가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약물들이 우리가 혈전에 치료하는 약물이긴 한데 출혈 위험성은 모든 그 혈전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물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출혈 위험성을 갖게 되는데, 그 출혈 위험성이 가장 큰 약물은 혈전 용해제고요. TPN이 스트랩토카이네스 같은. 그 다음에 이제 항응고제, 와파린, 노악 같은 거,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은 그래도 이런 약물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출혈 위험은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혈전 치료할 때 계속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치료를 하는 환자가 바로 이 시점에 혈전이 더 문제인가 치료이 더 문제인가를 갖다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전이 문제라고 그러면은 그 혈전에 관련된 약물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만일 출혈이 더 문제라고 그러면은 이 그 혈전에 치료하는 약물들을 갖다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상 근데 이게 이제 일정하지는 않아요. 같은 환자도 시점에 따라 다르고 환자에 따른 차이는 큰 거죠. 그래서 항상 혈전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혈전약을 중지를 고려할 때 이걸 꼭 고려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혈전이 더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출혈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를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혈전 위험이 높은 환자는 뭐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심근경색증하고 안정형혈전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중에서는 심근경색증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혈전 위험이 높은 사람이고요. 스텐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 스텐트 한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고요. 위험이 높은 사람이고. 스텐트를 했어도 혈관의 위치가 어디냐. 아주 좀 작은 혈관을 한 거냐 아니면은 레프트 메인이나 뭐 레프트 안테리어 디센딩 아주 굵은 혈관에 했느냐 아니면 스텐트를 또 몇 개나 했느냐.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텐트를 시술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경과,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스텐트를 하고 나서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스텐트라는 게 결국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이제 베어메탈 스텐트라서 완전히 그 금속이죠. 완전한 금속을 했다가 그 금속에 클롯이 자꾸 달라붙으니까 요새 이제 드럭 일루팅 아니 드럭 코티드 스텐트라고 그러는 걸 그 물질을 개발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스텐트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외부 엔도텔리움으로 커버가 되어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물질에 혈소판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리 스텐 트롬보스예요. 그러니까 진단 잘하고 그 다음에 막힌 혈관을 스텐트로 잘 덮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트롬보스가 생겨서 혈관이 막혀버리게 되면은 이건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게 생기는 건 2 내지 4%니까 뭐 큰 위험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생기게 되면은 사망이 10 내지 4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이 코로나리 스텐 트롬보스를 갖다가 nightmare for 카디올로지스트에게는 악몽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협심증 아니면 그 허혈성심 코로나리 디지즈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심방세동 환자, 심방세동 지금 뭐 발생이 사실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환자가 어떠한 환자든지 상관없이 꼭 내과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과에서도 연령이 높으신 분들한테 이 심방세동 발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이 5배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뇌졸중에 고위험군 있는 환자들, 이건 이제 챗 바스크 스코어를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분들은 혈전 위험이 높은 환자죠. 반면에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는 어떤 환자들이냐? 이런 겁니다. 연세가 75세 이상 많거나 코모비디티, 그러니까 뭐 신장, 간, 암 환자라든지 빈혈 혈소판이 나왔다든지 뭐 이런 약물들을 먹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출혈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출혈 위험이 어떠냐, 그다음에 트롬보스 발생의 위험이 어떠냐를 갖다가 잘 놓고 두 가지를 놓고 가름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헤스블렛 스코어라고 해서 출혈 위험이 높은 사람을 갖다 하는 스코어도 또 있어요. 이건 지금 소개를 못 해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가장 그 중요하고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 바로 PCI 한 후에 혈전약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스텐트를 했다. 스텐트를 해도 한 가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스텐트를 했다. 그러면은 뭐 며칠 있다가는 약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딱 부러졌으면 좋겠는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PCR 스텐트를 했어도 이 사람이 스테이블 코로나에 그 안정형 협심증이었냐, 그다음에 아큐 코로나 신드롬 즉 MI 뭐 대표적으로 MI죠. MI 때문에 했느냐 이렇게 크게 나누고 또 이렇게 둘로 나눴어도 이 사람이 블리딩 리스크가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PCI, 스텐트를 한 환자라 하더라도 4개의 경우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이게. 그래서 이런 4개의 경우수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스텐트를 하게 되면은 그 스텐트가 안정화되고 스텐트 금속망 위에 그 내피세포가 쫙 깔리면서 일반적인 혈관과 가능한 유사한 상태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항혈소판제를 2개를 써요. 그래서 듀얼 안티플레이틀렛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스텐트 한 후에 DAPT,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테라피를 하게 되는데 이 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짧게는 3개월에서 1년, 길게는 12개월까지. 이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MI 환자, 그러니까 혈관이 아주 나빴던 환자에서 MI 같은 환자에서 출혈 위험이 적다면 1년을 썼으면 싶어요. 다들 더 길게 썼으면 더 안전하죠, 당연히. 근데 이 약을 많이 쓰게 되면 그 약이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많은 사람에서는 약을 갖다 좀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큐 코로나 신드롬은 1년을 쓰고 싶지만 출혈 위험이 적으면 1년 쓰는 거고 출혈 위험이 크게 되면은 6개월을 줄이는 겁니다. 반면에 스테이블 코로나 디지즈에서는 출혈 위험이 적으면 6개월, 출혈 위험이 크면은 3개월. 이렇게 3, 6, 12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1년이 끝나게 되면은 1년 정도가 되게 되면 1년 정도 안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관동맥이 비고 안정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약을 2개 쓰던 거를 줄여요. 1개로 줄여요. 1개는 뭘 줄이냐? 아스피린 아니면 클로피도그렐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근데 클로피도그렐이 아스피린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요새는 1년이 지난 다음에는 클로피도그렐을 많이 쓰고요. 또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지났어도 좀 더 쓰고 싶어요. 좀 더 쓰는 수도 많이 있어요. 이 표가 좀 복잡한데 이걸 갖다가 좀 잘라서 봐드릴게요. 첫 번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안티플레이틀렛, 그 항혈소판제를 치료하고 있는 사람에서 이게 이제 우리 그 진료하는 의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때는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 응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응급 수술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약 먹는 거와 상관없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차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면 약을 중지한답니다. 그러니까 1차 예방, 아스피린은 과거에는 왜 아스피린이 꼭 그 심장 비타민, 예방 비타민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심장이 나쁜 사람들은 그냥 의뢰 덧붙여서 하나씩 먹는 약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연구 결과에서 먹으니까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효과가 약간 있지만 반면에 출혈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득실을 따져보니까 시력이 엄청 크더라 해가지고 지금은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차 예방 목적, 전에 MI나 뭐 협심증이나 스트로크나 페리페럴 디지즈가 없는 사람이 그냥 그게 생겼을 때 대비해서 먹는다 그러면 그건 중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롬보틱 리스크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롬보틱 리스크가 낮으면, 그러니까 그 혈관이 틀어막힐 위험성이 좀 적은 사람이라면 약을 갖다 강력한 약을 2개를 계속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스피린 하나만 쓰고 강력한 약은 좀 끊는 겁니다. 끊어야 될 일이 생겼을 때죠. 그래서 가령 뭐 이 듀얼 안티플레이틀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스텐트를 놓고 나서 아니면 협심증환 스텐트를 놓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 치료를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그 트롬보틱 혈전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이 생길 건 좀 작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약을 갖다 2가지 강력한 약을 썼잖아요. 아스피린에다가 클로피도그렐을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클로피도그렐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센 약을 끊는 겁니다. 아스피린 하나만 주는 겁니다. 끊을 때 어떻게 끊느냐? 이런 약들을 쓰니 클로피도그렐 같은 경우에는 5일을 끊는 겁니다. 그 사전에. 아스피린 어떻게 하느냐? 아스피린은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이 협심증 환자 아니면 심근경색증을 앓거나 스텐트를 했던 환자에서 작은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은 이거 약 다 끊는 거 아니냐? 다 끊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다 끊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텐 트롬보스가 발생해가지고 진짜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에스피린은 놔두는 겁니다. 에스피린. 진짜 꼭 끊어야 될 일이 아닌 한은 에스피린을 지속한다. 수술을 하더라도 뭐 경한 수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웬만한 수술하더라도 다 지속해서 사용한다. 다만 이제 신경외과 수술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에서는 끊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